시간에는 우리는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외부 효과와도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공공재와 공유자원을 분류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재화의 특성, 그러니까 재화를 네 가지 카테고리로 네 가지 분류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속하면서 그러니까 시장 실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장 실패 중에 두 가지 또 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 공공재와 공유자원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럼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그럼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공공재와 공유자원이 어떤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재화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이게 보통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일반 재화들과 어떤 특징적인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화를 분류할 때 보통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는데 분류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제성, excludability가 되겠고, 다른 거는 rivalry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rival에서 왔죠. exclude라는 동사에서 와서 excludability, 배제성이 있고요. 경합성이 있습니다. 배제성은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속성을 의미한다라는 건데,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는다라는 이제 해석보다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가격을 지불한 사람, 소비를 하려고 해서 가격을 지불한 사람만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재화들, 보통 재화들은 가격을 내야지 우리가 소비할 수 있죠. 그래서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재화를 소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배제성이 성립한다 이러면 가격을 지불해야만 그 상품을 소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합성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제한받는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라이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벌이 경쟁하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이 사회에 아니면 이 경제에 사과가 10개 있어요. 만약에 사과가 10개 있다. 근데 제가 사과 5개를 소비를 했단 말이죠. A가 사과 5개를 소비를 하고 나면 남은 사과는 5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화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소비를 하면 그 소비한 개수만큼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 겁니다. 소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소비하면, 그럼 어떤 사람이 이기면 어떤 사람이 지게 되죠. 그러니까 10개 중에 8개를 소비하고 나면 2개가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눠서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제한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한다는 거고, rivalry라고 얘기하고 경합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재화를 한번 분류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인 재화, 사적 재화, private goods, public goods, common resources, club goods, 그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로 보통 분류를 하고요. 그러니까 경합성이 있다 없다, 경합성이 강하다 약하다, 배제성이 있다 없다, 배제성이 강하다 약하다를 기준으로 네 가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왼쪽 테이블을 보면 이게 이제 요 사실들을 요약을 하면 요 테이블로 요약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적재와 공유자원, 공공재, 클럽재. 그 사적재와 공공재는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그죠? 사적재와는 배제성도 있고 돈 낸 사람만 소비할 수 있고 경합성도 있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양, 음식을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그런 경합성이 있는 거고요. 그 공공재의 경우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도 없다. 그래 뭐 그러니까 공기도 뭐 맑은 공기라든지 특정한 공기를 얘기하자면 한 사람이 소비하면 더 이상 맑은 공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적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기본적인 공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기 돈을 매겨가지고 돈 안 낸 사람 소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죠. 그 국방이라는 공공재가 있다면, 네, 물론 세금을 걷어서 국방을 하긴 하지만 국방이 더 필요한 사람한테 더 많은 돈을 받고 덜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적게 받거나 안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방 서비스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그 서비스 자체 공공 국가에서 공급을 하고 있죠. 그 경우에 경합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제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썼다고 해서 우리가 N의 국방이 있는데 N-1만큼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적 제어와 공공 제어는 완전 반대 방향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특성을 가진 제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경합성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성은 없다. 그러니까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데 결국은 고갈될 수 있는 것들, 물고기, 그러니까 대양에 있는 물고기들, 우리가 물고기 엄청나게 많이 잡아버리면은 물고기가 고갈되겠죠. 뭐 다른 어떤 것들도 있겠지만 공유 자원이라는 것들을 예로 들자면 물고기나 국도, 국도 같은 경우에 공짜로 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결국은 혼잡을 발생하게 되거나 물고기 같은 경우에 자원에 고갈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경합성의 경우는 경합은 있지만 배제성, 돈을 내고 팔거나 하지 않는다. 그런 이제 공짜의 물건들을 우리는 공유 자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장에서는 우리 요 밑에 있는 이 두 개들 공유 자원과 공공재에 대해서 특히 중심으로 알아볼 거고요. 클럽 재화는 아주 최신에 있는 재화들 또는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멤버십 카드 사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케이블 TV라든지 영화나 음악 이런 것들 이제 그렇죠. 그 뭐 지금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는 어떤 재화들은 이제 클럽제의 경향을 가집니다. 클럽제에 대한 분석들도 이제 요새 많이 하고 있고 플랫폼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좀 더 깊이 있는 모델링이나 아니면 좀 더 복잡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좀 더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이나 미시경제학 중에서도 특별한 파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볼 거 사적재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경쟁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재화들이 사적재화라면 거기에 반대되는 경합성과 배제성의 원칙에 의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공공재가 있고 그 공공재만큼은 아니지만 배제성은 있지만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이 있는 공유 자원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뭐 꼭 이렇게 뭐 외워야 된다라기보다는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럽제는 이제 멤버십 클럽 등을 이용해서 그런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는 재화들을 클럽제라고 한다.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공재와 공유자원에서 있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부 효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외부 효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부 효과에 대해서 이제 우리 외부 효과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고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다. 근데 뭐 긍정적 외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들 원래 공공재로 공급해 주는 게 맞다. 그 다음에 부정적 외부 효과 가지고 있는 거 우리 그 트레저디 오브 커먼스라고 얘기했죠. 공유지의 비극의 예를 들어가지고 했는데 요런 과정들을 이제 생각하면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거 공유자원 같은 경우가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공기 오염 등이라든지 오염 등도 있었는데, 공기를 공공재에다 넣기도 하고 공유자원으로, 그러니까 맑은 공기라는 부분으로 조금 줄여서 얘기한다면 공유자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무조건 공공재,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무조건 공유자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둘의 유사성이 좀 더 크고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면 공공재와 공유자원의 공통점은 아까 테이블에서도 보셨지만 배제성이 없다라는 거죠. 배제성이 없는데 경합성이 있으면 공유자원, 경합성까지 없으면 공공재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외부 효과가 있으면 사적인 의사결정들,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요와 공급 모형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 가격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래서 사적 의사결정 또는 사적 거래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외부 효과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그럼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공급하면 되죠. 공공에서 공급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자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서 봤지만 정부가 이 현상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등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봤던 거고 외부 효과를 이해하면 관련되고 그러니까 연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장을 좀 잘 이해하셨다면 이번 장도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공공재의 경우의 시장 실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공공재의 예를 한번 살펴보면 국방이 있겠죠. 국방이라든지 뭐 그 전통적인 공공의 공급이 필요한 재환한 서비스들을 우리가 이제 공공재로 얘기하고 있고 아담 스미스 시절부터 얘기를 했죠. 국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도둑 잡는 거, 경찰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소방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불 끄고 도둑 잡고 국가시키고 이것만 국가가 해주고 가장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담 스미스의 첫 번째 이제 국부론에서 했던 얘기죠. 국가의 공공 서비스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근데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국방이라든지 경찰 서비스라든지 소방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서비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기초과학 연구 뭐 R&D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공공으로 실시될 수 있는 R&D가 있고 민간이 기업 이윤을 장기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R&D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R&D 크기가 기본적인 국가의 R&D 크기보다 클 겁니다. 근데 이걸 또다시 설명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 뭐 정치적으로 지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미국의 학술계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발전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도 물론 특히 경제학은 더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른 학문들도 유럽의 역사적인 어떤 장점을 극복하고 미국의 대학들이 엄청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공공재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서 잘 되고 있죠. 그래서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R&D, 뭐 R&D 또는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 그죠? 이런 것들이 미국이 뛰어나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고 이제까지 잘 선진국으로 버텨왔고 경제적으로도 강국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은 부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R&D 민간 R&D 크기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개별적인 어떤 선호,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기초과학 연구에 들어가기보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라고 이제 또 그 정의하고 분류하는 것 자체가 또 조금 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뛰어난, 그러니까 학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기초과학이라기보다는 뭐 이과 쪽 부분은 의대를 주로 진학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문과 쪽에는 뭐 법대라든지 경제학과라든지 이런 데를 진학해서 취업을 하고 돈을 버는데 좀 초점을 맞춘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좀 그러니까 정부의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 지원이 좀 안타깝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꼭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기초과학 연구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그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뭐 노벨상의 그 노벨상 수상자가 없다던가 이런 분들을 바라봤을 때
조각 연구에 대한 개별적인 관심 또는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게 결국은 국가의 경쟁력을 판가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 얘기했지만 효율성과 형평성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상충관계에 있다라는 얘기를 첫 시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서 빈곤구제라든지 재분배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공공으로서 아니면 정부의 역할로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세금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공공재의 공급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를 우리 첫 번째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무임승차자입니다. 무임승차자. Free Rider Problem이라고 하는데 어떤 재화를 소비해가지고 내가 이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원래 공공재는 그쵸, 배제성이 없죠.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배제성이 없는 특징 때문에 당연하게 프리라이더 프로블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임승차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임승차자만 발생하는 것이 문제인가? 또는 그 다른 부분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경우에는 정확한 선호를 표명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문제로 이제 정확한 선호를 표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원입니다. 공원. 우리 동네에 공원이 생기면 좋겠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쉬고 그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공원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공원이 만약 생기면 매일매일 가서 1시간씩 공원에서 어떤 활동을 할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주일에 1시간 정도 가서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선호를 직접적으로 표명을 하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공원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공원을 세울 비용을 측정해서 어떻게 그 비용을 배분할 것인가, 그러면 비용을 어떻게 걷어가지고 이 공원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돌변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확한 선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용이 발생되는 순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한 얘기로 복지 서비스라고 할게요. 복지 서비스를 증가시키자. 국민 복지를 증가시키자. 그렇죠? 복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죠. 세금이 필요합니다. 복지를 증가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할 겁니다. 근데 세금을 증가시킬 것인데 어떻게 증가시킬 거에 대한 논란, 싸움,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럴 거라면 난 복지 이런 거 증가시키는 게 안 좋다고 봐, 이런 결론까지 다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사람들은 공짜로 배제성이 없기 때문에 뭐가 실행되고 나면 내가 누릴 준비는 돼 있는데, 그리고 그 서비스가 좋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비용이 드는 경우, 그러니까 비용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누구도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무임승차를 하겠다는 거죠.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뭐 경제학에서 이제 그 원론 첫 번째 얘기할 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공짜로 보이지만 거기에 꼭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존재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데, 비용 감당은 싫고 공짜로 그 서비스를 누리거나 재화를 소비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합리적인
개인 소비자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재화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소득에 의해서 소비하고 싶은데 그 가격이 높아진다면 수요량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수요나 또는 소비를 하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공공재 같은 경우에 배제성이 없다 보니까 무임승차자 문제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무임승차자 문제 때문에 진실된 선호를 표명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공원이 생기는 걸 훨씬 더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필요 없다고 얘기해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그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서 공원이 설립된다면 내가 공짜로 이용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결국 돌아가서 무임승차자의 문제인 거죠. 무임승차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선호 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거래될 수 없고 시장 실패를 유발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배제성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공공재의 배제성이 없음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그럼 민간 기업이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은 또 어떠냐? 그럼 이 공공재에 발생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럼 이걸 민간으로 돌리자. 그럼 경찰이라든지 소방 서비스라든지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료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민간으로 돌리자 라는 의견들을 내고 있죠. 미국의 의료 서비스 상당히 민간적인 공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뭐 코로나 사태에서 바라보고 있듯이 만약에 내가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검사 비용이라든지 치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그냥 집에서 있다가 그러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죽음에 이르거나 뭐 그런 어떤 불상사를 미국의 소식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가 민간화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소방 서비스, 경찰 서비스 민간화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어떤 경찰 서비스, 소방 서비스 직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뭐 어떤 특별한 부분은 민간이 대체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뭐 경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상가 같은데 민간 경찰 써서 뭐 은행에서 민간 경찰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경찰이 다 어떤 서비스까지 다 꼼꼼하게 다 못 해주니까 일정 부분은 민간에서 그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어떤 회사에서 뭐 CCTV를 놓고 여러 가지 이제 민간적인 CCTV가 있는 거죠. 자동차에도 우리 블랙박스 넣죠. 그런 CCTV가 점점 보급이 자연스럽게 됨에 따라서 범죄율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경찰의 어떤 역할들을 우리는 CCTV를 통해서 줄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가에서 공공적으로 설치하는 CCTV도 있지만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통해서 범죄를 막고 죄인들을 잡아가두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경찰이 범죄자를 쫓아내고 증거를 수집하고 이런 것들이 민간 부분이 공공재의 일부를 대체하고 있는 경우긴 하지만 기본적인 특성상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측면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정부가 무임승차자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득이 크다면 비용보다 크다면 우리 항상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죠. 비용 편익 분석을 민간 시장적인 차원에서 한다면 비슷하게도 수요 공급 모형을 통해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공공재 수요, 공공재 공급을 우리가 민간 재화의 그러니까 프라이빗 굿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해결되겠지만 그렇게 안 돼서 공공 서비스로 한다면 우리가 어떤 공공 서비스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계 편익이 다름 아닌 민간적인 재화에 있어서는 수요 곡선이 될 거고 한계 비용이 공급 곡선이 된다는 거 우리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그렇다라는 거 그거 모아서 시장 공급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벌써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공재 사회적 총이득이 총 비용보다 크다면 공공재가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고 그 비용으로 그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경제적 후생이 향상된다라는 것들을 실질적인 비용 편익 곡선을 알 수 있다면 우리 이거 외부 효과의 경우에서 한번 그래프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 뭐 지난 시간과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비용 편익 분석이 뭐냐 이거죠. 비용 편익 분석은 공급재 공급, 공공재 공급, 그게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비교 연구하는 분야다. 연구 분석하는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이게 사적 재화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경쟁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될 거를 우리가 공공재의 경우 프리라이더가 존재하고 실질적인 어떤 효용 또는 편익에 대해서 개별적인 어떤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개별 소비자들이 리뷰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비용과 편익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에 대한 이런 추정치를 어떻게 나타낼 거에 대한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적정 공급량을 본질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인 선호가 시현되지 않는다. 아니면은 시현되기 어렵다. 시연이라는 단어는 revealization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reveal된다, 표현된다. 사적인 개별적인 선호를 개별 소비자들이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그 비용의 부분은 상당히 뭐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근데 이제 선호라든지 편익이라는 부분을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게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정보가 없다. 뭐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그 편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격 정보가 없으므로 추정치를 사용하게 될 텐데 그 추정치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제 공공재에 이어서 공유자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자원은 공공재와는 달리 경합성이 있는 거죠. 경합성이 있습니다.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아까 들어보자면 아까는 뭐 공기를 공공재로 예로 들었지만 여기 깨끗한이 붙었네요. 깨끗한 공기와 물. 그러니까 공기를 어떤 사람이 들이마신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양이 줄어드냐? 뭐 그건 아니지만 깨끗한 공기와 물은 가치가 깨끗하다는 가치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뭐 어떤 식으로 측정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깨끗한 공기와 물, 깨끗한 공기를 오염시키고 깨끗한 공기의 양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 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종류의 공기와 물 같은 경우에 공유자원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 경합성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혼잡이 될 수 있는 도로, 뭐 국도 같은 경우에 공짜지만 어떤 도로는 공짜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림으로 통해서 도로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합성이 발생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면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잠깐 들어보면 아까 얘기했던 부정적인 외부 효과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물고기, 돌고래와 같은 야생 동물들, 그러니까 그 공짜지만 많은 양이 살고 있는, 서식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걸 잡음을 통해서 그 개체수가 줄어든다거나 없어진다거나 멸종된다거나 오염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문제를 가진 문제점들, 멸종이나 오염이나 이런 문제들이 연관이 된다면 이게 경합성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소비함을 통해서 많이 잡아들임을 통해서 개체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더 이상
더 이상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점점 희귀해지는 거, 그냥 경합성이 있는 겁니다. 그 경합성이 있는 예로 이런 예를 들었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공유 자원이라고 한다, 분류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외부 효과 얘기할 때 트레저드 커먼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죠. 공유 자원의 비극, 공유 지의 비극,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유 자원이 사회적으로 과다하게 사용되어 결국 고갈된다. 예로 들었던 거 좋은 목초지가 있는데 소유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공짜로 아무나 올 수 있다. 그 주위에 농장들이 수십 개가 있는데 그 농장에서 주인들이 소를 끌고 와서 그 목초지에서 소를 공짜로 먹이더라. 그럼 결국 그 목초지는 황무지로 변하게 되고 그렇게 변하게 되는 비극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문제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거죠. 사적 유인과 사회적 유인의 괴리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 유인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목적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적 유인 공짜니까 나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거죠. 네, 경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성이 없기 때문에 공짜로 프리라이드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 외부 효과와 같은 효과가 있다. 다 그 오염이라든지 고갈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면 부정적 외부 효과와 관련이 있다 그랬죠. 공유 자원이랑 연관된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공유 자원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의 사용이 제한된다. 이건 뭐라고요? 경합성이죠, 경합성. 라이벌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경우에 문제가 뭐겠습니까? 과도 사용. 그렇죠? 그 균형 거래량 또는 그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래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거래량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오염 항상 크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이거 해결은 어떻게 할 거냐? 직접 규제를 할 수 있다. 또는 가격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두 가지 타겟을 가지고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아니면은 일정 양만을 오염 물질을 일정 양만을 배출할 수 있게끔 하는 쿠폰을 판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규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이 뭐 있었습니까? 사유화가 있었습니다. 사유화. 소유권만 제대로 지정되어진다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우리 다 고민해봤던 문제고요. 이게 이제 공공재화와 공유지의 어떤 사적 거래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비효율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고민해 봅시다. 다른 어떤 동물들은 멸종 위기에 맞이하고 있죠. 근데 소는 왜 멸종되지 않았을까? 소는 멸종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상업적 가치가 있는 많은 동물이 멸종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는 가축을 하기 때문에 멸종하지 않았습니다. 가축을 하게 됐다라는 건 뭡니까? 개별 농장 주인들이 소를 사유재산으로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소를 키워서 자기의 소유권이 인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소가 멸종되지 않은 이유는 소가 너무 맛있어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얘를 어떻게 하면 계속 소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가축을 하게 됐고, 그렇죠? 원래는 예전에는 사냥을 다니면서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사냥한 종류 중에 소가 되게 맛있어서 얘를 꾸준하게 계속 사냥을 하면 확률적으로 잡힐지 안 잡힐지도 모르는 것, 언제 다시 구경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가축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다른 동물들과의 차이입니다. 코끼리 상어가 가치가 높아가지고 그런데 멸종 위기에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코끼리의 사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사육하기도 사실 힘들죠. 그러니까 뭐 영양소 중에 프로테인을 공급하는 어떤 동물들 그 중에서도 소가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죠. 사실은 닭이 가장 높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닭고기를 쉽게 아니면 어떤 나라든 싸게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가 있을 거고 뭐 우리가 많이 먹는 것 중에 닭,
돼지, 소 이러면은 효율성은 닭이 제일 높죠. 근데 소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소는 다른 동물들, 자연 상태에 있는 동물들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우리와 같이 하고 있고 아직 멸종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부 효과의 해결법 또는 시장 실패, 공유 자원의 해결법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재산권, 소유권, 그렇죠? 프로퍼티 라이트입니다. 소유권과 재산권의 제대로 된 보호만 있다면 기본적인 일반적인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재산권, 프로퍼티 라이트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치 있는 재화의 법적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거를 제대로 누구한테 지정해 준다면, 그리고 보호만 된다면 사적으로도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문제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요거와 관련되는 문제로 지적재산권 문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죠. 그러니까 음악을 만든다거나 영화를 만든다거나 이랬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너무 사람들이 음반 CD 하나 사가지고 다 복사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나눠서 듣는 지적재산권을 파괴하는 행동이죠. 책 안 사고 다 복사해서 재본해서 쓰고 이런 것들 지적재산권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지적재산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국제적인 교류 또는 무역에 의해서 생기는 발생되는 뭐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아주 생산적이고 창의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음악, 좋은 영화, 좋은 책들을 생산하려는 아니면 만들어내려는 유인을 제대로 주지 못한다면 뭐 다른 어떤 또 창의적인 어떤 작업들이요, 그림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창의적인 물건이 빨리빨리 아니면은 제대로 생산되지 못한다라는 측면을 공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창의적인 상품들이 그만큼 많이 생산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가 점점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면서 문화도 발전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런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런 해법,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해법이 무엇이 있을까? 재산권 설정을 제대로 한다라는 거죠. 지적 재산권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유지에 대해서 재산권을 부여한다라는 거고, 그걸 만약에 특별하지 않다면 정부가 소유해가지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거나 뭐 이런 해결 방법이 있을 겁니다. 뭐 직접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지만 민간의 행위를 직접 규제한다거나 이런 이제 공유제 비극이 생긴다면 정부의 규제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반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공급하지 못하는 서비스들을 공공재로, 그렇죠? 공공재로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